한평 남짓한 고시원의 좁은 방. 창문 없는 벽은 습기를 머금어 눅눅했다. 새벽 2시의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건 노트북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빛이 전부였다. 남자는 충혈된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했다. 노트북 화면 속에는 대학 동기였던 박준영이 고급 오마카세 식당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남자의 시선은 자신의 앞에 있는 컵라면 용기와 화면 속 박준영 와인잔 사이를 오갔다. 뱃속 깊은 곳에서 뜨겁고 끈적한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는 타인의 불행을 간절히 바라는 맹목적인 증오였다. 남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컬트 갤러리 탭을 클릭했다. 며칠 전 봐두었던 게시글이 여전히 상단에 떠 있었다. 저주 확실하게 보내는 법, 준비물, 대상의 사진, 소금, 그리고 날카로운 도구. 1번 봉인. 부정을 막고 저주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준비한 소금을 입안 가득 머금는다. 의식이 끝날 때까지 절대 삼키거나 뱉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입이 곧 저주를 담는 그릇이다. 2번 조준. 대상의 사진을 정면에 둔다. 그자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골라라. 그래야 추락의 고통이 더 큰 법이다. 3번 희생. 왼손 약지 끝을 찔러 피를 낸다. 약지는 심장과 직결된 핏줄이다. 당신의 가장 깊은 증오를 뽑아내는 과정이다. 4번 타격. 피가 맺힌 손가락으로 사진 속 대상의 눈을 정확히 눌러라. 당신의 피가 상대의 시야를 가리고 당신의 살이 상대의 살을 파고들 것이다. 경고. 대상이 저주를 받을 그릇이 못되거나 시술자의 의지가 약하면 살은 되돌아온다.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자만 실행할 것. 게시글의 내용은 조악했다. 하지만 그 밑에 달린 수십 개의 간증 댓글들이 남자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믿져야 본전이었다. 어차피 이 좁은 방구석에서 더 잃을 것도 없었다. 남자는 책상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잡동사니 사이에서 커터칼 하나가 손에 잡혔다. 칼날을 밀어 올리자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인지 붉게 녹슨 칼 끝날이 모습을 드러냈다. 위생 따위를 따질 겨를은 없었다. 그는 부엌에서 치킨용 소금 봉지를 뜯어 입안에 털어넣었다. 짜다 못해 쓴맛이 혀를 마비시켰다. 구역질이 올라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그는 모니터에 박준영의 사진을 전체 화면으로 띄웠다. 화면 속 박준영은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커터칼을 쥐었다. 왼손 약지 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다. 망설임은 찰나였다. 칼날이 살가죽을 파고들었다. 예리하게 베이는 느낌이 아니라 거친 톱날이 피부 조직을 억지로 뜯어내는 듯한 둔탁한 통증이었다. 그러다 핏방울이 맺히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다. 녹슨 쇠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곰팡내와 섞였다. 남자는 피가 맺힌 손가락을 들어 모니터 화면을 눌렀다. 사진 속 박준영의 오른쪽 눈 위로 붉은 핏자국이 번졌다. 액정의 미세한 전류가 상처난 손가락을 따끔하게 자극했다. 입안에 머금고 있던 소금물은 침과 섞여 흘러내릴 것 같았다. 남자는 눈을 감고 저주를 되뇌었다.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진 않았다. 그저 머릿속으로 박준영의 그 잘난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기를 바랄 뿐이다. 그가 가진 모든 행운이 재앙으로 뒤바뀌기를 빌고 또 빌었다. 의식은 허무하게 끝났다. 천둥이 치지도 모니터가 꺼지지도 않았다. 그저 손가락이 아리고 입안이 짤 뿐이었다. 남자는 입안의 소금물을 싱크대에 뱉어내고 휴지로 대충 손가락의 피를 닦아냈다. 상처 부위가 욱신거렸지만 상처 밴드를 찾기 귀찮아 그대로 두었다. 어차피 살짝 베인 상처였다. 피곤함을 느낀 남자는 자리에 누웠지만 쉽사리 잠에 들지 못했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미열이 심장 박동에 맞춰 쿵쿵 울렸다. 남자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같다고 생각하며 몸을 뒤척였다. 그것이
단순한 상처가 아님을 그땐 알 수 없었다. 남자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물속에 잠겨있다고 착각했다. 축축한 이불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좁은 방 안의 공기는 마치 며칠 동안 환기하지 않은 사우나처럼 덥고 습했다. 머리는 깨질 듯 지끈거렸다. 그때 왼손 끝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뇌수를 찔렀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왼손을 들어 올렸다. 시야가 흐릿해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약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지난밤 녹슨 커터 칼이 지나간 자리는 더 이상 붉은 선이 아니었다. 손가락 마디 전체가 터질 듯 퉁퉁 부어올라 있었고 피부는 기분 나쁜 광택을 띠며 번들거렸다. 그리고 이내 욱신거리는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마치 심장이 가슴이 아닌 손가락 끝에 달린 것처럼 혈액이 펌프질할 때마다 손톱을 망치로 때리는 듯한 기분 나쁜 고통이 전해졌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침대맡에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든 것이었지만 업데이트된 뉴스 알림창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속보, 강변북로에서 오중 추돌 사고, 1명 중태. 손가락이 멈칫했다. 기묘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클릭했다. 사고 현장의 처참한 사진들, 찌그러진 자동차, 산산조각난 유리 파편들, 그리고 사고 피해자의 신원이 익명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기사에 첨부된 차량의 차종과 색상은 남자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었다. 박준영이 그토록 자랑하던 출고된 지 한 달도 안 된 짙은 회색의 외제 세단. 스크롤을 더 내리자 목격자의 진술이 기사 말미에 실려 있었다. 갑자기 그 운전자가 앞이 안 보인다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구조될 때 보니까 오른쪽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자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스마트폰을 쥐고 있던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갔다. 오른쪽 눈. 어젯밤 자신이 핏방울을 찍어 눌렀던 바로 그 위치였다. 우연이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공포보다는 기묘한 환희가 먼저 차올랐다. 방구석에 처박혀 컵라면을 먹던 자신이 화면 너머 잘나가는 인생을 무너뜨렸다. 보이지 않는 힘이 내 손끝에서 뻗어나가 내 손으로 운명을 비틀었다는 기묘한 승리감이 고통을 잠시 잊게 했다. 그는 다시 화면 속 찌그러진 차를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억눌려 있던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다시금 손가락에서 끔찍한 열기가 치솟았다. 남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환희는 짧았고 통증은 길었다. 이제 퉁퉁 부은 손가락은 굽혀지지조차 않았다. 자세히 보니 부어오른 부위가 손가락을 넘어 손등으로 번지고 있었다. 손등의 푸른 정맥을 따라 붉은 실선이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손목을 향해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급성 세균 감염이거나 파상풍일 것이다. 이성적인 뇌의 한 구석이 병원에 가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장 항생제를 맞고 상처를 도려내야 한다고 말이다. 하지만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남자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이질적인 무게로 남자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무엇보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누군가가 자신을 지목할 것만 같은 피해 망상이 발목을 잡았다. 하루만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남자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 한여름 좁은 방에서 그는 이빨이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위에 떨어댔다. 그리고 그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었다. 꿈속에서 그는 또다시 박준영의 눈을 찌르고 있었고 잠에서 깨어나면 박준영이 빨간 눈으로 방구석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망상에 빠졌다. 하지만 다시 보면 그것은 옷걸이에 걸린 점퍼였다가 벽지의 얼룩이었다가
다시 사람의 형상으로 뭉쳐졌다. 손가락의 통증은 이제 팔 전체를 불태우는 자결감으로 변해 있었다. 갈증을 느낀 남자는 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턱관절이 뻐근하게 굳어 입이 잘 벌어지지 않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물병을 집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툭. 물병이 굴러가 침대 밑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침대 밑을 들여다보려 고개를 숙였다. 어둠 속에서 뭔가가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물병이 아니었다. 좁은 틈새 사이 어젯밤 잘라낸 자신의 손톱 껍질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로 손가락 상처에서 떨어진 노란 고름이 끈적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몸이 썩어가고 있다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좁은 방 안의 모든 것들이 조금씩 뒤틀려 보이기 시작했다. 의식보다 후각이 먼저 깨어났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방 안에 가득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으려 했지만 자신의 팔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거대한 뱀이 조이듯 팔뚝을 감싸는 무게감이 숨을 턱 막히게 했다. 남자가 침대에서 눈을 뜨자 좁은 천장이 핑그르르 돌았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왼팔을 확인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턱관절이 꽉 맞물려 입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왼팔은 더 이상 인간의 팔이라 부르기 힘들었다. 손가락에서 시작된 검은색 괴사는 손목을 넘어 팔뚝 중간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피부는 검붉게 죽어 터질 듯 팽창해 있었고 그 표면엔 물집 같은 수포들이 돋아나 있었다. 그러다 수포 하나가 터지며 누르스름한 액체가 흘러나와 장판을 적셨다. 방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악취는 바로 자신의 몸이었다. 공포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물감이었다. 분명 내 몸에 붙어있는 팔인데 기괴하게 봉합된 고깃덩이가 내 몸을 잠식하는 기분이었다. 감각은 기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만지면 아무 느낌이 없는데 뼛속 깊은 곳에서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긁어내듯 간지러웠다. 남자는 몸을 일으키려 힘을 썼다. 하지만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며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다 몸이 활처럼 뒤로 젖혀지며 바닥에서 펄떡거렸다. 그의 몸부림에 벽이 울렸다. 그 소리에 반응하듯 옆방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이 돌아왔다. 쾅! 벽 너머에서 벽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웅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는 고시원 벽 너머 옆방 남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흘러들었다. 아, 시끄러워 뒤지겠네. 냄새 이 자식 죽었나?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직 뜨거운데. 그는 필사적으로 생존 신호를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굳어버린 혓바닥은 입천장에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의 짐승 같은 신음만이 목구멍을 긁으며 새어나왔다. 그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스마트폰의 진동이 울렸다. 스마트폰 화면이 켜지며 어둠 속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남자는 덜덜 떨리는 오른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스마트폰 화면으로 단톡방 알림이 떠 있었다. 그 단톡방은 대학 동기들이 모여있는 방이었다. 야, 준영이 의식 돌아왔대. 진짜? 다행이다. 근데 눈은? 실명인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시신경은 안 다쳤다더라. 붓기 빠지면 다 보일 거래. 남자의 눈동자가 굉장히 빠르게 흔들렸다. 시신경이 안 다쳤다고? 내가 찔렀는데? 분명히 핏방울이 그 눈을 덮었는데? 안도감이 아니라 배신감이 들었다. 그리고 뒤이어 엄습하는 공포가 그를 덮쳤다. 이건 저주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었다. 살은 반드시 목표를 찾아간다. 만약 상대방에게 닿지 못했다면 그 화살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허공을 떠돌게 된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쏘아보낸 시위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남자는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려 했다. 어떻게든 저주를 취소하는 방법을 검색해야 했다.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쓴 글을 지우고 소금을 뿌리면 될지도 몰랐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을 지문 인식 센서에 갖다 댔다. 일치하지 않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꾹 눌렀다. 일치하지 않는 지문입니다. 3회 오류. 남자는 자신의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멀쩡해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엄지손가락의 지문이 닳아 없어진 것처럼 반질반질하게 녹아 있었다. 어느새 왼손의 도끼가 오른손까지 침투해 그의 신원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안면 인식으로 잠금을 풀려 했다. 휴대전화를 들어 얼굴을 비췄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 카메라에 잡힌 자신의 얼굴을 본 남자는 폰을 놓칠 뻔했다. 화면 속 남자는 자신이 아니었다. 눈은 실핏줄이 터져 온통 붉었고 피부는 흑빛으로 죽어 있었다. 무엇보다 입술이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다. 파상풍으로 인한 근육마비가 입꼬리를 강제로 끌어당겨 마치 억지로 웃고 있는 듯한 혹은 비명을 지르다 굳어버린 듯한 표정을 만들고 있었다. 사용자를 인식할 수 없습니다. 기계조차 그를 부정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박준영은 살아나고 난 죽어간다. 아니, 박준영이 받아야 할 고통을 내가 대신에 이자까지 쳐서 받고 있는 것이다. 남자는 절망감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충격으로 바닥에 떨어진 커터칼이 남자의 시선에 들어왔다. 칼날에 맺힌 서늘한 빛이 나를 쏘아보는 눈동자처럼 다가왔다. 왼팔이 욱신거렸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에 짓눌린 듯 둔탁하고 먹먹한 통증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소매를 걷어 올렸다. 다행히 살이 터지거나 피가 나는 곳은 없었다. 피부는 매끈했다. 다만 팔뚝 한가운데에 검붉은 멍이 하나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멍의 모양이 기이했다. 가운데가 유독 짙고 주변이 둥글게 퍼진 모양새. 마치 붓으로 그린 듯한 눈동자의 형상이었다. 단지 멍일 뿐인데도 남자는 그 검붉은 얼룩이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그 눈빛이 이제는 자신의 팔뚝의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내가 미쳐가는 건가? 남자는 힘없이 헛웃음을 흘렸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팔뚝에 맺힌 검붉은 멍은 그를 고요히 응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고시원 방 안. 바닥의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만 남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진 그의 몸뚱아리는 이미 한계였다. 왼팔은 검게 타버린 나무 토막처럼 굳어버렸고 제멋대로 어깨에 매달려 있을 뿐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쇳소리가 났다. 시야는 터널에 들어온 듯 점차 좁아지고 있었다. 지금의 흐릿한 어둠 속에 유일하게 선명한 것은 귓가를 파고드는 이명이었다. 죽어라. 네가 한 말이잖아. 네가 한 말이잖아. 돌려받아. 네가 한 말이잖아. 돌려받아. 그 속삭임은 자신이 모니터 뒤에 숨어 내뱉었던 저주들이었다. 그 독한 말들이 주인을 찾아 돌아와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려댔다. 그 순간 굳어버린 왼팔에서 서늘한 기운이 꿈틀거렸다. 마치 얼음장 같은 핏줄기가 역류하듯 팔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목으로 기어오르고 있었다. 남자는 눈을 질끈 감았다. 보이지 않는 검은 그림자가 턱선을 지나 오른쪽 눈 밑까지 도달하는 것이 느껴졌다. 남자의 좁은 방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남자는 바닥에 웅크린 채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왼팔은 이미 검게 썩어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고통은 사라지고 머릿속이 투명할 정도로 맑아졌다. 남자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보았다. 검게 변한 핏줄이 엉겨붙어 만들어진
그 기괴한 눈, 그 눈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야 깨달았다. 그것은 남자의 가슴 속에 있던 마음이었다. 박준영을 향한 뼛속까지 시린 파괴적인 충동, 세상을 향한 증오, 매일 밤마다 이 좁은 방에서 키워냈던 시커먼 혐오들. 자신이 찌른 것이 타인의 심장이라 믿으며 남자는 서서히 죽어갔다. 일주일이 지난 뒤 남자의 방문이 열렸다. 복도까지 새어나오는 타는 듯한 악취를 견디다 못한 고시원 총무가 마스터키를 꽂아 넣은 것이다. 총무는 헛구역질을 해대며 뒷걸음질 쳤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은 온통 검은색이었다. 습기와 부패 가스가 뒤섞여 벽지는 눅눅하게 울었고 바닥 장판에는 사람의 형체 그대로 검은 얼룩이 깊게 눌어붙어 있었다. 경찰이 오고 시신이 수습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인은 폐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그리고 고독사였다. 현장을 정리하던 늙은 형사가 텅 빈 방을 둘러보았다. 주인은 떠났지만 방 안에 남은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끈적했다. 형사의 시선이 바닥에 남은 검붉은 자국에 머물렀다. 시신이 수습된 후에도 지워지지 않은 그 얼룩. 그것은 마치 누군가 바닥에 엎드려 간절히 빌고 있는 모습 같기도 했고 자신 스스로를 껴안고 괴로워하는 모습 같기도 했다. 형사는 알 수 없는 오한에 몸을 떨며 혀를 찼다. 이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이 방에는 죽음보다 더 지독한 무언가가 고여 있었다. 죽일 살. 사람을 해치려던 그 독한 기운은 주인이 죽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저 갈 곳을 잃은 채 이 좁고 어두운 방에 스며들어 다음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 뿐. 형사는 서둘러 불을 끄고 방을 나섰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형사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닥의 검은 얼룩만은 여전히 그곳에 웅크린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